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2. 3나노 반도체 한국 허락 없이 못 만든다. 3. 시진핑 급당황 난리난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원 그중 석유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국가만이 누리는 선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석유가 생산된다는 이유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통해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없는 국가는 늘 외교 역량을 발휘해 그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었죠. 그래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 즉 산유국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60년 전 보고서 하나에 현재까지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를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적어도 이 천연가스에 있어서 경북 포항만큼은 예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7년경 포항 한복판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몇 개월째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3월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는 옛 철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사고가 발생했고 즉각 소방당국이 출동해 장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을 펼쳤으나 도무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거품 소화액을 퍼부어도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기만 했죠. 불이 생김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 불길을 조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였죠. 그러니까 포항 시내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고로 생각됐던 이 불길은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고 포항시는 역발상으로 불의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불꽃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쇠기둥을 박고 그 불로 계란을 삶아 나눠주는 등 이 시기 포항을 방문한 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천연가스가 줄줄 새어나오는 걸 보면 한국은 자원빈국 또는 자원불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포항 구룡포 앞바다 60km 밖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석유, 페트롤리움은 지하에서 생성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말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공존하기 마련이라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은 물론 수분, 가스분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선박 연료, 보일러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간 한국은 기를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조금은 아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타이틀은 박탈당했습니다. 왜냐면 2004년 7월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2004년 7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로 동해가스전 덕분입니다. 동해가스전의 역사는 곧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에 소재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한국 동해에서 수차례에 걸친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석유 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지만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낸 동해가스전은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 시추 개발했습니다. 결코 선진국의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이후로 경제성 평가,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역에 자리한 동해가스전은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할 때까지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덕분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1년 전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스전일까요? 제7관구처럼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닌 실제 매장된 곳은 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동해가스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사실 동해가스전의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새 발이 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며 10대 수입 품목 중 670억 달러, 약 80조 원로 압도적인 1위 품목입니다. 동해가스전에서 17년간 약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이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때문에 지질과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탐사와 시추가 필요하다 고입모아 주장해왔는데 결국 동해가스전 옆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방어구조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울릉분지 육환구 심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양만 원유로 환산했을 경우 7억 배럴입니다. 동해가스전의 15배 그리고 유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방어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름진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길 바란다는 뜻이었는데 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추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이상 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무리하게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상 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아웃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 고압대를 만났다고 해서 시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고압대는 상하부 지층이 투과가 어려운 지형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데 부피가 좁아지면 내부의 액체나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나 윤활제로 사용되는 이수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블로아웃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분출이 발생하면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시설이 폭발하며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된 딥워터 허라이즌 사고도 이상 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일단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중단하고 차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달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행보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대륙붕이 많다 보니 주변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구조물이 선장의 눈에 띄었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이는 전형적인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이었습니다. 시설물에는 떡하니 하이 아일랜드 7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조물은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불법인 구조물입니다. 왜냐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중첩된 관계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해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인데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자신의 영토처럼 관리함으로 어업활동을 포함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자원 개발을 위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세워진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교집합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에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함께 조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중국이 이 협정을 깨고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알박기하듯 세워둔 이 구조물을 발견한 무궁화호는 즉각 이를 정부에 신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 석유 시추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은 2004년 제2 광구 지역에서 유전 탐사 활동을 벌였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고 2008년에는 반대로 중국이 서해에 석유 시추 시설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과학원은 탐사 결과 보고서에 계산된 석유,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 톤 규모에 달한다. 고 써 충격을 안겼는데요. 1973년에는 한국이 제2관구에서 석유를 시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저지하기도 했죠. 한편 한국은 한국에게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선물했던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일 열린 추계자원연합학술대회에서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석유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통적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CCS, 암모니아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CCS 기술이 동해가스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탄소 중립, 넷제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만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지구 지키기 계획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지하서장고에 가두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데요. 그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그린피스는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는 해양에 있다. 해양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년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 해양으로 흡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며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로 대기 내 탄소량의 50배 이상, 지표상의 초목, 토양, 이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무려 10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시대에서 바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심해의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해 깊은 곳에 흙을 퍼올려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공간, 즉 유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심해에 위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퍼올리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만약 실수로 조금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이겨내지 못한 이산화탄소가 수면으로 떠오를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동해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생긴 빈 공간에 연간 40만 톤씩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시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번패 국가가 되기도 했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 리서치앤드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CCS 시장 규모는 2020년 41억 달러에서 2026년 94억 달러, 11조 5천억 원로 연평균 15.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탄소 중립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사업이 가시화되는 2030년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의 탄소를 활용하는 CCUS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지구 IEA 위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 2019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0억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9%에 해당하는 26억 1천만 톤이 CCUS를 통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12만 5천 원으로 책정했을 때 CCUS 시장 규모는 최대 326조 원에 달하는데 동해 가스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리더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SMC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뛰어든 3나노 공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TSMC 위 성장 동력이 한풀 꺾인 가운데 삼성이 완전한 시장 탈환을 위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역이용하고 소부장을 국산화하며 중국과 대만의 몸쪽 깊숙이 들어가는 묵직한 훅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죠. 완전히 물살을 탄 삼성은 이제 심지어 세계 1위 독점 기업의 아선까지 깨뜨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만의 TSMC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의 뒤를 따라 만든 3나노 공정 반도체가 사실상 별 효용이 없는 무늬만 3나노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 위키칩은 TSMC가 국제전자소자학회 IEDM 2022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3나노 기반 SRAM은 이전 제품 대비 공정 미세화에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 위 3나노 1세대 N3 공정에서 생산된 SRAM은 반도체 셀 면적이 5나노 기반 칩 대비 불과 5%밖에 차이가 않았습니다. 3나노 2세대 N3이 제품과 비교하면 아예 면적이 동일하죠. 위키칩은 255mm 위다이 크기에서 SRAM 27.6% 면적을 차지하는 칩을 3나노와 5나노로 각각 제작했을 때를 가정해서 SRAM 위 비중을 비교했습니다. 3나노 공정을 적용하면 다이 크기는 44mm 이로 SRAM은 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5나노로 만들었을 때 SRAM 위 비중은 22.5%로 3나노로 만들었을 때가 오히려 더 높은데요. 결국 SRAM 위 면적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데 TSMC 위 3나노가 유리하지 않다는 게 위키칩의 결론입니다. TSMC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SRAM 위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진보된 N3S 공정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N3S 칩은 2024년에야 생산될 전망이라서 당분간 TSMC 위 3나노 공정은 5나노 대비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TSMC는 수율 문제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초 9월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수율 개선을 위해 4분기 말로 미뤄졌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화 논란까지 겹치며 TSMC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TSMC가 경쟁력을 잃는 사이 삼성은 이미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고 여러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엔비디아와 퀄컴, IBM, 바이두 등을 3나노 고객으로 확보했죠.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베스터스 포럼 2022에서는 파운드리 고객 수를 2027년까지 5.5배 이상 늘리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비단 대만 TSMC 위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 역시 상당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세관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3억 705만 달러, 한화 약 1조 6,700억 원어치의 반도체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보다 무려 36.5% 줄어든 것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정책으로
14나노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상급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의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수출도 제한했죠. 이에 따라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11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3억 4,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일본 장비는 40% 감소한 6억 8,700만 달러, 한국 장비는 50% 줄어든 2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11월 반도체 수입도 스마트폰과 PC 산업이 내수 부진과 선진국 주문 감소로 침체가 겹치면서 작년 11월 대비 27.2% 줄어든 3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과 소비 모두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인데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눈에 띄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반도체 기업 오너 100인이 총자산이 3할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이지웨이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올해 총자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순자산이 100억 위안을 넘는 중국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숫자도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줄어들었죠. 미국의 제재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동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규제에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기업의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전까지 중국은 미국 내 기업들한테도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지난해 중국에 145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수출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규제 이후 이들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023 회계연도에 매출 2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죠. 랩리서치는 규제 발표 직후 내년 매출이 20억 물결표 25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LA도 12월로 끝나는 현 분기에만 매출이 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미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장비업체 보유국들한테도 규제 동참을 요구했고 이들은 뻔히 보이는 역풍을 함께 입을 것을 우려하며 미국의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결국에는 뜻을 굽히고 미국의 방침에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춰주기로 했지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라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있었던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각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악재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막힌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크고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된 전략은 바로 한국의 특기, 국산화인데요. 한국 반도체의 수건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소위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는 판로만 제외하면 중국과 엮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칩 4동맹에 참여하면서 내걸은 선제 조건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으로의 판로는 여전히 확보해둔 상태로 제재만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부장 국산화의 또 다른 효과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좋은 예시인데요. 하필이면 이 두 나라가 웨이퍼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원료인 네온가스의 주요 수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생산량을 합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고 우크라이나는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는데요. 네온가스의 가격은 즉시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6월쯤에는 그 수준이 극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배나 비싸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네온가스의 국산화에 나섰고 성공했습니다. 그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국외에서의 리스크로 수요가 생기자 빠르게 생산성을 갖추고 발주처를 국내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6월 톤당 290만 9천 달러에 달했던 네온가스 가격은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국산화에 성공한 10월, 9월 대비 무려 69%나 하락한 77만 6,600달러까지 가격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산화의 효과를 톡톡히 본 반도체 업계는 소부장 중 가장 허들이 높은 장비의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단 몇 군데의 유니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과 SK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중소규모 소부장 기업들과 손을 잡고 독점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의 ASMLOI 독점하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 국산화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비인데요. 이 노광장비 중에서도 극자외선을 쏴서 3나노급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EUV 기술은 ASML이 사실상 시장 전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나노 공정에 기업의 운명을 건 삼성의 입장에서는 EUV 기술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TSMC와의 경쟁에서 아예 확실한 우위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죠. 독점 시장을 쥐고 있는 만큼 ASML 제-EUV 장비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모델에 따라 대당 3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급량도 연간 50에서 60대 수준이라 몇 안 되는 반도체 기업들끼리 이 장비를 얻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EUV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장비 수출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삼성은 소부장 기업 이솔, 자회사 세메스와 함께 EUV 기술의 획득에 뛰어들어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둔 상태인데요. 지난 10월 세메스가 개발한 EUV용 트랙 장비는 퀄 테스트의 통과에 내년쯤 양산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고 공정 오류를 잡아내는 마스크 리뷰 설비 역시 이솔의 주도하에 상용화에 성공해 고객을 유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쫄지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당황스러운 상황. 머릿수와 저가 공세로 잠시 우위를 가져갔던 중국과 대만도 시간이 지나며 결국 기술을 가진 한국에 다시 왕좌를 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시장에서는 선택받는 법이죠. 한국 기업의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국에서 찾고 있어 외신까지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중국 언론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한국으로 넘어간 케냐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돈보다도 진심을 다해 케냐를 도와준 바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뭄 피해가 심각해 아이들이 물을 깃는 일이 일상입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것은 4년 전이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은 4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상 최장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물통을 어깨에 이고 날마다 길게는 약 40km를 걷기 토했습니다. 말라버린 물을 찾아 지하 20m까지 파내려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해당 작업에는 아이들 13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다치는 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와 협업해 케냐 곳곳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완공된 시설에서도 시간당 6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마을 6곳 주민 1,400명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이 생기면 낙타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엔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셨는데 이제는 동시에 마실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났던 이들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이장은 신이 한국을 보내준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바꿨다. 미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물을 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도 다시 교실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의 물 공급 시스템이 연계돼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99곳에 대한 시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태양광 시설과 20개의 핸드펌프 등 71곳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15만 명 이상에게 안전한 물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먼 곳에서 물을 가져와야 해 수인성 질병도 많았는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설사병 발병률 또한 기존 25%에서 5%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남쪽에 있는 종합병원도 한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6년 가장 하급 의료기관인 진료소로 문을 열었지만 현지인들에게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종합병원으로까지 격상된 것입니다. 하루 내원 환자는 1,000명에 달하며 한국에선 전문 인력 파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병원을 코이카 병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 기다림이 길어도 한국 병원에 가겠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 복도에는 현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걸렸는데 한국 사람이 케냐인을 안아주는 모습과 함께 한국은 케냐를 사랑한다는 문구가 적혀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곳에 산모 대기소와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인위생에 가장 밀접한 화장실 개선 문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화장실을 직접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경제 형편까지 고려해 자재들은 전부 마을에서 공수한 상황입니다. 가게 형편에 따라 흙부터 콘크리트까지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상 배변이 사라진 마을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걸토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후 복구를 위해 무상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ODA 예산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45개 기관에서 1,90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37%, 아프리카 19%, 중남미 8%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케냐에 지원한 ODA는 총 2억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무상원조 1억 5천만 달러의 유상원조는 6,800만 달러였습니다. 금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현지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입니다. 8월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국 이슈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2017년 개통한 표준궤토열차 SGR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죠.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총 연장 578km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 총 36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관으로 조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확장을 노리고 접근해 케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SGR은 경제, 사회,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개통 첫 해인 2017년에는 1억 달러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케냐 의회는 SGR을 통한 물류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2배의 비용이 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입금 상환이 시작된 2019년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을 도입해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또 철도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 물품을 철도로 운송하도록 강제해 트럭 운전사들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물사업 종사자 8,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당초 수도를 거쳐 이웃 국가인 우간다까지 연결하려던 선로는 중국 자금이 끊기면서 나이로비 인근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케냐 국민들의 87%는 중국 차관이 과도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케냐에 93억 달러를 대출해 줬는데 거의 대다수의 건설 자재 및 인력이 중국 측에서 조달됐고 케냐에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국은 이를 빌미로 케냐에 아프리카 주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바 있는데 그때도 14억 달러 투자와 인프라 대출을 해준 후 진행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8월 선거에서 반중을 외친 루토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SGR 건설 계약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케냐에서 상점과 노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있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전부 내쫓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을 만큼 충분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고말의 반중 정서를 자극했죠.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저개발국의 교통, 발전, 항만 등 인프라와 광산 개발이 주요 타깃이었죠. 사업 시작 후 올 상반기까지 중국은 총 9,3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파키스탄 773억 달러, 몽골라 363억 달러, 에티오피아 79억 달러, 케냐 74억 등의 순입니다. 그런데 중국 자금으로 벌인 인프라 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시설만 남긴 채 개발도상국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 아프리카 개토국은 현재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건물 기부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18년 동안 아프리카 40여 개국에 186개의 정부 건물을 건설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 중 해킹 설비를 몰래 심어 정보를 빼간 것이 드러나 난리가 났죠. 중국이 기부한 아프리카 연합 AU 청사에 해킹 장비를 심어 수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각종 정보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해킹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도 적발됐죠. AU는 지난해 이를 인지하고 서버를 포함한 건물 내 정보기술 시스템을 모두 교체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잃었고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채는 최근 20년간 5배 늘어난 6,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의 해외 부실대출 비율은 올해 들어 60%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케냐까지 한국을 선택해버려 시진핑이 크게 격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으로는 32년 만의 일이었죠. 이를 본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돈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친 후 30년 전에는 케냐가 한국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위 경제대국이 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그들은 관대했다. 고토 언급했죠. 그리고 그는 수도 나이로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계획까지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말입니다. 케냐 전 대통령도 30년 전에는 한국과 케냐가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케냐는 오히려 퇴보했다며 케냐가 뒤처진 이유를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케냐인들이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대륙에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 약 72조 원을 지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또한 케냐와의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억 달러 선을 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협 파트너를 아프리카에서도 발굴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과 케냐,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서로 원원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